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and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저는 방송 생활 23년 했는데 이런 또 프로는 처음이네요. 이게 술을 주시고 그냥 아, 지금 대표팀 카타르 가 있는데 상당히 기대도 되지만 근데 이번만큼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16강 갈 수 있나요? 안녕하시죠. 저도 이거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won't bother hiding my bruises. 여기 지금 그 테이블 위에 음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우리 한겨레 TV 그 온라인 홈쇼핑 마켓 하니에서 준비된 건데요. 팝콘 오징어 튀김입니다. 네. 아, 이거 오징어였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기간이라 이게 이제 그 저녁에 축구 보시면서 네.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안주로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른 안주 드시고 싶을 때 네. 이게 뭐 지포다, 오징어다, 무슨 뭐 땅콩이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바보상의 소풍 안주 3종 세트입니다. 너무 치면 많이 하면 살찌니까 괜찮은데요. 건강식인데요. 오, 돌직구 질문입니다.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오. 1승 2무로 우리 간다. 자, 그러면 김태룡 해설위원. 저는 아쉽게 못 간다. 네, 굳이 뭐 전적을 얘기하자면 1승 2패 정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태룡 의원은 아주 이 해외 통계 사이트에서 보는 그런 객관성 있는 그런 전망을 한 거고요. 저는 조금 최상의 시나리오에 전망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냐면 이번 월드컵은요 가변성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예측했었던 팀들이 조별 탈락할 경우가 많아요. 중동에서 열린 처음 대회고 기온차도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겨울에 열리는 대회고 이런 것 등등이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변수가 많은 것이 꼭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존에서 할 때에 우리 팀이 주변 환경에 변수가 많은 것은 우리가 불리하죠. 우리가 강팀이니까. 변수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이번 월드컵은 그 변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1승 2무 간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되돌려 본다면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 그때도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이었고 사실 그때도 이변이 아주 많았던 게 월드컵을 제 기억으로서는 이제 아시아의 우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빨리 개최했었고 5월 30일 날 개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이 이제 시즌 끝나고 휴식 거의 없이 왔는데 휴식도 없고 뭐 날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제 생각이 돼요. 약간 이 한일 월드컵과 다른 느낌은 뭐랄까요, 이제 중동 지역이 유럽 선수들한테 그렇게 어색한 지역은 아니다. 네, 이미 그 유럽 축구 쪽에 이제 카타르 자본이 들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슈퍼컵이나 컵 대회가 중동에서 개최된 데도 있고 이미 유럽의 팀들은 그 중간중간 시즌 브레이크 때 전지훈련을 또 카타르 쪽으로 중동 쪽으로 왔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색한 건 사실이나 경기력적에 유럽 팀들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신 건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 그렇다는 거고 또 이제 경기력은 뭐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나와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축구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수치만 뭐 객관적인 전력만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희망을 많이 좀 걸어보고 싶고요. 이번에 벤투 감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한테 부쩍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벤투 감독도 그동안 지도자 생활하면서 이렇다 할 캐리어를 쌓지 못했죠. 근데 어쨌든 우리 대표팀을 맡으면서 이 최장 기간의 어떤 감독이 됐고 또 여기 와서 이뤄낸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축구 팬들께서나 협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월드컵 본선까지 또 끌어올라가게 됐고 또 그 안에는 보면 또 코로나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최종 예선전 할 때
우리의 조에 지금 중동 국가가 5개나 팀이나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전 가지 않고 한 군데 모여서 할 수 있었고 뭐 이런 변수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저는 사실 우리 이제 김창훈 기자께서 저한테 전화 오면은 벤투 감독에 대해서 사실 좀 긍정적인 코멘트보다는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좀 벤투 감독이 길을 열고 조금 더 토론을 하고 그러라는 의미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수 선발하는 거 보면 조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조직력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걸 객관성 있게 볼 수 있겠다고 봅니다. 이 조직력에 대한 부분의 평가를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벤투 감독이 사실 뭐 극단적으로 좋은 감독이다 나쁜 감독이다를 나눈다면 나쁜 감독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시기에 우리나라에 맞는 감독이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의문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아까 코로나 시대를 언급하셨는데 코로나 시대가 없었다면은 아마 진작에 짐을 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벤투 감독도 사실 젊은 나이에 그 포르투갈 대표팀도 했었고 비교적.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되게 좋은 커리어는 아니었던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대표팀을 수락한 것 자체도 여기서 명예회복해서 카타르에서 사고 쳐서 다시 유럽의 그 중심부에 들어가겠다. 여전히 젊잖아요. 그렇죠.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본인의 그 명운을 건 사활을 걸고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아주 그 셀프 동기부여가 아주 강하게 됐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되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했던 게 뭐냐면 벤투 감독을 바라보는 이제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시선이 되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팀에서 활동을 하는 선수들이 느끼는 이 대표팀에 대한 그런 믿음, 코칭 스태프 감독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팀의 조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위기가 생겼을 때 힘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팀들이 우리보다도 잘해서 우리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전술판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뭐 선수들 지금 베스트 11을 이렇게 이제 제가 해놓은 겁니다. 네. 해놨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손흥민입니다. 그렇죠. 손흥민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안아골절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선발 출장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포르투갈과 마지막 경기 때쯤이면 회복이 돼서 선발 출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루과이 가나전 같은 경우에 선발 출장은 좀 무리가 있고 또 선발 출장을 해서 욕심내서 하다가 또 부상이 노출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의 회복 정도에 따라서 선발로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첫 경기에는 아마도 이강인 선수에게 조금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후반에 교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황의조 선수도 사실 저 부분에 있어서 선발로 쓸 확률이 높긴 해요. 근데 지금 폼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폼이 좋은 조규성 선수를 두고 우루과이 전에 지금 전방 공격수가 수비 부담을 많이 가져주면서 그런 형태로 넣어놓고 황의조, 손흥민을 후반에 교체 투입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조금 낫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이 손준호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손준호 선수를 이제 어쨌든 이제 선발이 되어서 지금 가긴 했는데 이 두 명의 수비형 미드를 써본 게 지금 그렇게 시험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첫 경기 우루과이의 지금 이 발베르데나 지금 벤타쿠르 이런 선수들이 미드필드 쪽에서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우루과이 갖고 있으니까 이 미드필드 쪽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밀집도를 높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벤투 감독이 만약에 쓴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비 라인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지수 선수 부상이 있습니다만 회복되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뭐 두 명은 변함이 없을 거고. 그다음에 우측이 조금 문제긴 해요. 그래도 조금 경험치가 높은 선수 김태환을 선발로 넣지 않겠나. 뭐 골키퍼 포지션은 역시 김승규 선수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손흥민 선수 회복 정도에 따라서 여기 이강인 선수가 먼저 가느냐, 안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못 뛰느냐, 뭐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부상 어떤 공백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16강 진출 가능하다. 아, 이렇게. 근데 뭐 손흥민 선수 빠져서 그 부분을 충분히 메꾼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전술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 상대 수비가 하려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수비 부담을 좀 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상대의 전술적인 영향을 크게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회복돼서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전술적 대응을 우리는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김재룡 해설위원은 어떻게? 김대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공감되는 게 무리해서 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실 뭐 어쨌든 상대 팀도 한국 팀의 에이스이자 주장이 부상을 안고 뛰는 걸 알 텐데 그러면 오히려 더 경합도 강하게 할 수 있고 할 텐데 그러면 그 경기에서 한 번 더 고장 나는 순간 진짜 이거는 치명적이거든요. 무리해서 출전시킬 수 있으면 하겠지만 2차전, 3차전을 위해서 빼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1차전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포백 기반으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4-2-3-1, 뭐 4-3-3 위주로 했었는데 지난 아이슬란드와의 마지막 평가전 그때 이제 백스리를 들고 나왔을 때 3-4-2-1 형태로 시작을 했을 때 그 경기가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미드필드 구성만 놓고 본다면은 우루과이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정면 대결 펼친다면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거고 오히려 그 경기 형태의 3-4-1 형태로 조금 비슷하게 우루과이를 좀 대비를 해서 우리가 공격진을 또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조규성 선수가 지금 활동량 많고 아주 헌신적으로 뛰면서 해주니까 조금 안정화되게 하면서 카운터 노리고 손흥민도 동시에 아끼면서 어쨌든 이번 월드컵 캠페인은 저는 무조건 1차전에 그 어느 어떤 대회보다 그 첫 경기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게 판가름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태룡 의원 얘기하는 것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백스리 형태로. 네, 쓰리백으로. 근데 지금 그게 너무나 실험을 안 해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더라도 지금 공경현 선수가 들어온다면 요 백스리 형태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경현 선수 그렇게 좀 이 벤투 감독의 어떤 이 출전 숫자를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를 시험해 봤던 건데 이 박지수 선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조유민 선수가 될까? 글쎄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우영 선수를 포리베로 형태로도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정우영 선수가 중앙으로 끼어 내려오게 되면 그대로 수비. 안 그러면 손준호 선수가 끼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백스리가 되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 되고 뭐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가지고 미드필더를 밀집도를 높이는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포백이라 할지라도 쓰리백으로 네. 이제 순간적으로 바꿀 그렇죠. 수 있는 거고 또 쓰리백이라 할지라도 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포백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결국 손흥민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얼굴 상태를 보면은 그 부상 정도를 좀 사진상으로만 좀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선수 생활할 때 이게 지금 나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충격이 이게 오는 거죠. 이제 여기하고 이제 아나골절하고는 좀 틀리긴 한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손흥민 선수가 이 다리 부상이 아니에요. 이게 다리 부상이면 큰일 나는 건데 다리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체력을 유지하고 떨어뜨리지 않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워밍업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여기 충격이 안 입을 정도로. 그렇다면 왜 자꾸 제가 첫 경기 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거기서 뭔가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최소 우리가 승점 1점 이상 확보가 돼야지만이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만약에 골을 못 넣는다면은 사실 우루과이의 공격 라인업 정도 본다면 우리에게 충분히 한두 골은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골 정도로 맞고 우리가 한 골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점 이상을 확보를 한다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쯤에는 좀 반드시 선발 출격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후반전쯤이라도 나와서 뭔가 결정타를 날려야 그러면 된다. 손흥민 선수가 빠질 경우 벤투 감독의 선택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강인이라고 한다면 이강인의 어떤 점들이 손흥민의 공백을 보강하는 최적의 카드가 되는 겁니까? 지난 시즌까지 이강인 선수를 벤투 감독이 선발 안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설득력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 안 뽑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마요르카에서 주전급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선수를 안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왕 뽑은 이상 이강인 선수를 분명히 활용할 걸로 보이는데 이강인 선수는요. 우리나라에서 글쎄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MVP를 받은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룡 해설위원은 어떻습니까?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가 이번 대회 때 중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아니 그게 저는 이강인 선수 예. 칭찬 막 했는데 예,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약간 이런 컨셉 아니었어요? 제가 반대 의견을 좀 던져야 되는. 괜찮으시죠? 목이네요. 민망한데. 네.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들에 너무 공감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넥스트가 있다면 이강인 선수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데 그동안 이제 벤투 체제에서 그렇게 이강인 선수 선발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선발을 한 거고, 그럼 본선을 앞둔 상황에서 본선에서 이강인 선수라는 시프트를 활용을 하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작에 활용을 하거나 뭐 테스트를 해봤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현대 축구에서 뭔가 이제 미드필더를 활용하기에 되게 좀 리스크는 있거든요. 이 선수를 좀 도와줘야 되는, 좀 이 선수한테 좀 맞춰줘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본선에서 활용하려면 귀전부터 좀 준비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건 약간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피치를 받는다면은 뭐 2차전의 뭐 후반 약간의 시간, 혹은 우리가 사실 좀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3차전을 맞이했을 때 그때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도 들어오긴 들어오죠. 벤투 감독 어떻게 좀 얘기를 저도 보고 싶습니다. 예, 경기장에서 쓰는 걸 보고 싶은데 좀 빨리 뽑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죠? 그게 좀 예, 아쉽긴 해요. 그때 좀 해보면 됐었는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자리는 김태룡 해설위원은 누가 좀 손흥민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저 형태로 게임을 나간다면 우리가 이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이재성 선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이재성 선수. 예, 그리고 같은 리 분데스에서 활동하는 정우영 선수도 있고. 나상호도 있고요. 네. 권창훈 선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선은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송민규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 선수들 얘기 안 해줬다고 혹시 유튜브 보고 이거 왜 나는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이러는 건 미안합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공격진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여기서 얼마나 밀도 있게 우리가 붙어주느냐, 이제 그 싸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죠. 황인범 선수는 좁은 공간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스킬이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를 때릴 수 있는 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성용 선수처럼. 그다음에 이제 정우영 선수는 역시 이제 홀딩 역할을 잘 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서로 색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잘 조합되면 미드필드 쪽에 밀집도를 높이면서 카운터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떠세요? 네, 역시 조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백스리 기반으로 플레이를 할 것이냐, 백포 혹은 홀딩을 하나를 둘 것이냐, 혹은 둘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짝이 좀 바뀔 텐데 여기 이제 백승호 선수가 추가돼야 되잖아요, 하나 옵션이. 그럼 이 4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뭐 어떻게 조합을 해서 할 것이냐. 백승호 선수 하나 붙여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백승호 선수. 백승호 선수도 뭐 이번 시즌 뭐 아무튼 전북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한 그러니까요. 없어요. 우리가 중앙 미드필드 보유한 자원 중에 가장 이번 대회 때 좀 저는 기대를 하는 선수가 있다면 사실 손준호 선수예요. 네, 손준호 선수야 뭐 전북에 있을 때도 사실 이제 중국에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지만 이제 대표팀 소집 이후에는 약간 과거의 K리그에 보여준 것보다는 조금 반칸 밑에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손준호 선수는 약간 미드필드 위쪽과 이제 아래쪽도 다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미드필더의 3명의 조합을 봤을 때 거기서 뭐 누군가 이제 메신저 연결고리를 해준다면은 저는 손준호 선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수비인데요. 수비는 사실은 양쪽은 공격 가담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루과이나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는 조금 수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공격하고 싶어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전력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옷을 우리가 입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뭐 홍철 선수도 있고 김진 선수 몸 상태가 안 좋다면 여기 윤종규 선수도 있고 뭐 여기 공경현 선수 있고 또 김문환 선수도 있고 상당히 이 수비 라인도 괜찮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유민 선수도 이번에 새로 발탁돼서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당일 이제 전날 컨디션 체크해서 가장 좋은 선수들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월드컵을 쭉 돌이켜 보면요. 제가 2002년서부터 월드컵 중계를 쭉 해봤지만 우리 선수들이 이제 2000년 월드컵은 빼고요. 그 나머지 대회 때 원정을 가서 보면 저거 골을 안 먹어도 되는 장면인데 골을 먹네. 이런 장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우리가 미스를 줄여낸다면 충분히 이 안성도 또 거기에 우리 이 철벽 김민재 있잖아요. 이거 제가 봤던 상대 공격수도 뚫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김민재 선수 피해서 공간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태령 해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비 구성 보면 지금 중앙 수비가 4명, 네. 풀백이 5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앙 수비 4명은 지금 이제 선발 출전이 유력해 보이는 김영권, 김민재 콤비에 권경원 왼발잡이 하나가 있고 조유민이 이제 4번째 옵션. 풀백이 오른쪽이 3명, 왼쪽이 2명인데 마지막 평가전 때 이제 김문환 선수를 왼쪽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뭐 이런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이 풀백 부분은 왼쪽은 약간 좀 직선적이죠. 홍철 선수와 김진수는 전진하는 능력이 좋고 크로스가 좋고 대신 오른쪽은 약간 이제 안으로 좁혀서 미드필더 형태를 좀 힘을 받쳐주는 그런 형태를 좀 꾸몄는데요. 김태현 선수야 물론 나갈 수는 있지만 사실상 오른쪽에 약간 우위는 윤종규와 김문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조금 밸런스를 만들어주고 태환아 미안하다. 아예 그 김태현 선수는 뭐 아주 K리그를 대표하는 훌륭한 다시 좀 올려주시죠. 다시 올릴까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수비의 밸런스는 어느 정도 잘 맞춰서 선발을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공감되는 게 하나가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상황에서 실점들이 뭔가 우리 선수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나 뭔가 결함이 생겨서 거기서 약간 좀 힘 풀리는 실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김민재라는 강력한 또 수비 리더가 있고 또 김영권이 베테랑이고 이 2명이 좀 영향력을 발휘해주면은 그 부분이 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해요. 그거는 멘탈, 정신적인 측면에 너무 우리가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이 각성 수준이라는 게 적정 각성을 하게 되면 경기력이 좋아지는데 너무 각성을 하게 되면 경기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 선수들이 좀 빠지지만 않는다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경기 중에 돌아오는데 그 전서부터 이제 오는 거죠. 경기 때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장면에 실수가 나타나는. 네. 우리 지금 저기 카타르 도하에 우리 기자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현장 기자 한번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강수 기자 반갑습니다. 예, 박강수 기자입니다. 네. 거기 지금 현재 기온 차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 카타르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선수들 컨디션 조절 괜찮을까? 11월에도 카타르가 지금 낮 같은 경우에는 한 32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습합니다. 그래서 더운 편인데 이게 또 저녁이 되면은 바람도 불고 하면서 선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대표팀이 야외 훈련을 진행했는데 상당히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바람도 불고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하도 그 언론에서 또 피파에서 겁을 주더라고요. 이 외국인들은 뭐 복장 규제도 있고 이슬람 율법도 엄격하고 또 심지어 월드컵이랑 축제인데 술도 정해진 데서만 먹어라. 정말 그런가요 지금?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많이 있긴 한데요. 제가 한 이틀 동안 경험한 바로는 의상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온 기자들도 굉장히 자유롭게 입고 다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밤에 반바지 입고 외출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술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쿠란에 명시된 대로 이제 음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곳이 또 이슬람 국가라서 카타르 같은 경우도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음주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장 안에서는 무알콜 맥주밖에 먹을 수가 없고요. 경기장 전후로 해서 경기장 바깥 정해진 지역에서만 음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팬 페스티벌이 열리는 일부 공원이나 그리고 알코올 라이센스를 받은 호텔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김진수 선수 어떻게 워밍업 하고 있던가요? 대표팀 훈련장을 갔었는데요. 네. 어제 김진수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팀 훈련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팀 훈련한 중반까지 한 50분 동안 같은 페이스로 몸풀기 위주로 훈련을 소화했고 그 뒤에는 피지컬 코치랑 개인 훈련으로 전환했습니다. 첫 경기 앞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읽혔습니다. 아유, 좋은 소식 많이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 이 컨디션 조절. 왜냐하면 경기장하고 요 상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온도가 32도라 하지만 습도가 높으면 이거 엄청 덥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동선을 잘 이 대표팀 저 스텝에서 잘 짜야 될 거예요. 선수들이 밖에 노출되지 않게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중동 거기 가보니까요. 이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예요. 이거 지금. 감기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단 말이죠. 뭐 지금 박 기자님 또 말씀 들어보니 기온도 기온이지만 이제 경기장과 관중석과 이 피치의 실제 온도도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하도 틀어놓으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네, 이거 많아도 문제예요. 너무 막 틀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런 이제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도 워밍업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또 우리 대표팀이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우루과이에 만약에 그 뭐 카바니는 조금 뭐 부상 중에 회복 중이라고 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수아레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리버풀의 다윈 누네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 두 선수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발베르라든가 무슨 뭐 벤탄쿠르라든가 또 좌우 측면의 윙백들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우리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루과이 입장에서도 보면 분명한 것은 1위로 올라가려 할 거예요. 2위로 가게 되면 본인들 우루과이 입장에서 보면 브라질을 만나면 브라질에서의 남미 지역 예선했을 때 브라질에게 안 됐거든요. 어쨌든 3위로 올라왔으니까. 항상 그 예선전 종합해서 선발 라인업 쭉 보면 카바니나 지금 수아레즈를 투톱으로 쓰진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격 숫자를 전방에 미리 넣어놓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네스나 수아레즈 2명 넣을 거예요. 그동안 쭉 썼던 걸 보면 4-2-3 하나 아니면 4-4-2였는데 4-4-2를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수아레즈, 누네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에 염두에 두고 아마도 벤투 감독이 백스리 형태를 좀 검토해 보지 않았겠나. 왜 그러냐면 그 두 선수 들어오게 되면 중앙 수비가 1대1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우영이 됐던 손준호 선수가 됐던 누군가 뭐 백승호 선수가 됐던 포 리베로 형태로 해서 우리가 3대2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루과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벤투 감독도 그걸 포석하고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선수도 있습니다만 뭐 뒤쪽에 이 발베르데나 벤타크루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폼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 미드필드 밀집도를 높여서 이 볼이 이 두 선수에게 가지 못하게 1차 저질해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이 김영건 선수나 김민재 선수의 수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위험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루과이전은 무조건 미드필드 쪽에 얼마만큼 우리가 밀집도를 높이느냐가 거기가 승부처가 돼요. 예, 그리고 카운터를 때리느냐. 근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판을 깔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첫 경기 우루과이전에 김민재 선수 골 넣는다에 걸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항의조 선수 그렇죠. 이 손흥민 선수 지금 상태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첫 경기를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루과이가 우리한테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한두 골. 근데 한 골로 맞고 김민재 선수 정지된 장면 가서 하나 때려 넣어서 1대1 무승부. 그러면 우린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외신 보도는 이변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옵션.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하나 때려 넣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시나리오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좀 푸근해집니다, 지금. 네. 어떻습니까? 약간 좀 떨떠름하신 표정인데, 지금? 우리 대표팀이 속한 조에서 가장 우루과이가 강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포르투갈보다 우루과이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루과이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한테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0대0, 1대1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득점에 의한 무승부, 약 2대2 정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더 좋죠. 예. 일단 다득점. 다득점 나오면 더 좋죠, 우리는. 미드필드 구성의 전력만 본다면 저는 이번 월드컵 8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드필드만 본다면.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은 이제 4-4-2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도 백스리 기반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래서 최종 평가전 때도 약간 그런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루과이도 수비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어요.
이 경기는 아주 그 서로 빠른 공수 전환과 치고받고 치고받는 난타전 끝에 저는 아주 2대2가 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난타전이 될 수 있다. 예. 근데 16강 못 올라간다면서도 난타전 된다는 것도 뭐죠? 그러니까 저는- 2대2 되면 브라보죠. 근데 이제 뭐 3대2 혹은 뭐 4대2 그렇게 아니, 치면 좋습니다. 공감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우루과이와 전력적인 성과를 보면 수비에 약점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볼 점유율이나 지배력이 우루과이에게 높게 나타날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상대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후반전쯤에 대해서 조금 지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하이에나처럼 물고 가는 거죠. 우루과이가 올라가더라도 16강 가더라도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적극적으로 나올 없고 거예요. 그런 네. 것들을 좀 네.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이제 1대1이나 2대2 그게 이제 좀 좋은 시나리오고 좋죠.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있을 이제 두 것 번째 같다고요? 갈 수 좋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이렇게 바뀌네요, 막 그냥. 그러니까 좀 뭔가 마력이 있죠. 뭐 이렇게 뭔가 좀 계속 빨려 들어가는 얘기를 것 같은데. 하니까 좀 네.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1승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근데 1승의 대상으로 이제 가나라는 팀을 상정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게 쉬울까? 그 수비 진영에서도 지금 이제 EPL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제 중앙 수비수 둘이 이제 여기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스햄프턴이나 아니면 여기 레스터 시티에 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수비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진에 이제 그 스페인 그 청소년 이나키 대표였다가 네. 이번에 귀한 이나키 윌리엄스 네. 그 친구는 뭐 그 저기 라리가에서도 정말 빌바오의 간판이더라고요. 근데 뭐 두 자리 숫자 골 넣는 것은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좀 그래도 좀 폼이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뭐 공격력이 좋아가지고 골을 많이 넣는다 그런 공격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그래도 좀 무서운 선수이긴 해요. 붙어 보면은 모르겠어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그 체력적으로 이 딱 붙었을 때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충분히 압도할 수 있나요? 무섭죠. 근데 예전에 애시앙이나 지금 뭐 문타리 또 뭐 기안 뭐 이런 공격수는 없어요. 네, 윌리엄스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 정도 급은 아닌 거고 지금 가나 입장에서는 첫 경기가 포르투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오토아도 감독의 인터뷰 코멘트를 보니까 3번 다 이기면 3번 다 이기고 3번쯤은 다 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전에 뭔가 망가지면 이거 완전히 도안이 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경기서부터는. 근데 제가 봤던 포르투갈한테 한 3골 차 이상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경기예요. 그러면 가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린 좋죠. 예. 그러면 그때는 손흥민 선수도 회복될 거고 황의조 선수도 좋아질 거고 아주 카운터 때리기 승부력이 좋아요. 어떤 걸 연상해 보시면 좋으냐면 독일을 연상하면 돼요. 지난 월드컵 독일전. 막 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한 방에 카운터 때려가서 먹고 2골로 자빠졌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나 우리한테 2대0으로 진다. 걸겠습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또 엔돌핀이 또 돌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저는 1승 2무라는 얘기. 네. 그러니까 우루과이전만 승점 1점 이상만 확보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12월 2일 밤이죠? 네. 그렇죠? 이제 포르투갈 경기인데 포르투갈은 화려한 선수가 많습니다. 우리 김태룡 해설위원 어떻게 26명 엔트리 중에 19명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리거예요. 그 중에서 10명이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뭐 지금 거론된 선수들 다 나왔죠.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호날두도 있고 대표적으로 여전히. 뭐 멤버상 보면 가장 화려하긴 한데 저는 포르투갈 탈락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랑 우루과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모든 우승컵을 다 수집했어요. 이유를 좀 설득 좀 해보세요. 아니 뭐 호날두, 달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칸셀로, 후뱅 디아스, 뭐 베르나르도 실바 어마무시하죠. 근데 지금 호날두가 분위기를 개판쳐놨잖아요. 그거요. 잉글랜드 저기 맨유 상황이지 포르투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봤었냐면은 대표팀에 합류를 했어요. 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이제 그 팀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 저기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대표팀 소집에서 만났는데 지금 맨유를 흔들어놨잖아요. 약간 둘이 되게 그 서먹한 인사하는 게 제가 오늘 오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선배니까 거기도 어쨌든
형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뭐 이 형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약간 그런 게 느껴져서 사실 지금 전력적으로 에이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 근데 그게 약간 그 이번 월드컵 캠페인 안에서도 불협화음을 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다른 선수가 그랬다면 뭐 근데 호날두인데 완전히 팀 아이콘. 우리로 따지면 지금 손흥민이 그런 이제 아주 불만 섞인 것들을 해서 아주 악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아까 가나 얘기 조금 연장선하면 가나는 조금 우리가 바라는 상황으로 본다면 되게 가나는 트리키한 팀이고 베일에 감춰진 팀이고 물론 과거 같진 않지만 뭐 희망대로 간다면 2006년 토고 느낌. 근데 만약에 가나가 분위기 탄다면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 느낌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르투갈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그럼 포르투갈이 2002년 월드컵 우리하고 만났을 때 우리한테 지고 탈락하듯이 탈락하나요? 저는 뭐 예, 우리가 맞게임이니까 그러면 마지막 좋겠네. 게임이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1승을 거둔다면 가나 아니면 포르투갈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근데 의외인데요? 우리 근데- 김태룡 의원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진다, 우리한테 아니, 질 근데- 수 있겠네. 그러면 저는 신뢰가 이렇게 되면은 신뢰가 안 가세요? 신뢰가 이제 김대길 해설위원 쪽으로 가는 거야. 신뢰가. 아, 나한테? 그럼 우리 이제 16강 가는 거야. 그렇죠. 지금 이제 김태룡 해설위원 말씀하실 때 16강 못 간다 했을 때 난 냉철하다고 봤거든. 네. 근데 포르투갈 분석에서는 조금 너무 좀 약간 조금 오바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김태령 의원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팀 분위기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 근데 이 호날두라는 선수를 산토스 감독이 빼기도 그렇고, 안 빼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토스 감독과 호날두의 어떤 충돌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또 산토스 감독이 2014년서부터 이 포르투갈 대표팀을 맡아서 장수했고, 포르투갈을 상당히 좋게 폼을 만들어 놨어요. 또 호날두 선수와는 상당히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김태령 의원의 이 전망도 설득력은 있습니다만 산토스 감독이라는 감독이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컨트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딱 그 하나만 얘기하자면 4년 전 독일을 기억하십시오. 그 장면이 재현될 수 있다. 그들은 디펜딩 챔피언이었고 근데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뭐, 포르투갈이 디펜딩 챔피언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왜 자꾸 제가 이 포르투갈 적을 하냐면 수순이 이래요. 우리가 우루과이 만나서 1점 이상 가고 가나 이기고 포르투갈이 2승으로 가야 돼요. 우루과이 이기고 가나를 이기고 우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승 2무를 해도 올라간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포르투갈이 져버리면 그러면 완전 시나리오가 그렇네요. 마지막 경기에서 둘이 아주 정말 이거 박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김태령 위원대로 이거 무너져 준다면 우리가 1위로 가죠. 뭐 2위가 아니라. 2조에서는요 보면 코스타리카가 불쌍하네요. 그죠? 아이고 한 세 그리고 팀한테 계속 얻어맞고 나머지 세 팀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거는 스페인, 독일도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일방적일 거다. 뭐 2강 2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본이 2조에서 어떻게 저 경기를 할 거고 아니면 그 다음 단계까지 가고 할 것인지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본 축구가 최근에 변화된 모습은 이제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축구협회에서도 일본을 다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연령별 또는 대표팀 간의 경기도 이건 결과가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조금 말은 안 합니다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일본 축구는 어릴 때부터 기술을 연마시키고 체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주입시켜서 쭉쭉쭉 성장해가지고 풀을 완전히 넓혀놨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일본 선수들이 이제 상당히 몸싸움을 하기 싫어했어요. 거칠지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전서부터 그 피지컬 트레이너를 선임을 시켜가지고 각 구단이고 선수들한테 찾아다녀서 그 피지컬을 강조시킨 겁니다. 그걸 못 이겨내면 절대 대한민국 못 이긴다. 또 세계로 못 나간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대표팀 경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나게 거칠어요. 우리보다 더 거칠어요, 이제. 그래서 이 조는 스페인, 독일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팀이 일본입니다. 네.
만약에 조 2위로 올라간다면 이 조는 조 2위로 올라가는 팀이 마지막 브라질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1위로 남아있게 되면 브라질을 8강에서 만나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쪽 조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는 뭐 벨기에, 그다음에 포르투갈, 뭐 잉글랜드 이런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더 훨씬 수월하죠. 가장 우승 확률 높은 팀이 브라질을 꼽으니까 여기는 대충 피하는 게 낫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2위로 올라간다. 제가 봤을 때는 저 벨기에 사실 좀 황금 세대라고 하는데 약간 맛이 갔어요. F조의 1위 후보가 벨기에라고 한다면. 벨기에죠. 예. 그러면 일본도 상당히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8강 목표 어쩌면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일본 축구가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김태령 해설은 동의하세요? 틀렸죠? 저는 오늘 그 김대길 위원님과 이제 계속 이 주제를 얘기하다가 계속 엇갈렸는데 본의 아니게 일본 관련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일본을 이렇게 지도에서 떨어뜨려서 유럽으로 그대로 갖고 가도 저는 일본은 유럽에서 월드컵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유럽의 그 지역 예선을 뚫고 월드컵 본선에 나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좀 풀이 넓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뭐 대표팀 요번에 26명을 선발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그 퍼스트 멤버와 세컨 멤버의 격차가 좀 있는 편이고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전급 선수들이 2-3명 정도 다쳤을 때는 전력이 솔직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풀 전력보다. 근데 일본은 지금 26명 정도의 요 풀에서 구성을 한다? 거의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표팀 풀이.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이제 한일의 차이는 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은 한국의 축구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게 있었죠. 일본 팀을 다루는 방법. 일본이 우리보다 공을 잘 차는 거 인지는 하고 있어요. 전술적인 이해도도 높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경기를 붙어보면 우리가 그들을 초반에 거칠게 다루고 반칙도 좀 하면서 옐로 카드 받아가면서 좀 눌러놓으면 후반에 못했거든요. 일본 선수들이 기가 눌려서. 근데 이게 이제는 안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이제 기존에 기술이 좋고 전술적인 이해도 높은 상태에 이제 정신적인 강인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국 축구는 어떤 식으로 좀 가야 되는 겁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유소년부터 체계적으로 가고 뭐 골든에이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유소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어떤 노력들을 했는데 사실 그게 뭔가 꽃을 피우질 못하고 있어요. 뭐 어디서 엇박자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곳에서 유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고 있어요. 조금 일관성 있는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이 협회에서는 좀 필요하다.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마디씩 해주시죠. 예, 이제 사실 월드컵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희망을 줬던 시절도 많이 있었고 또 최근에 또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아픈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우리 선수들이 꼭 좀 얻어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과거에 그동안 우리가 월드컵을 도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성공의 기준을 16강 진출이냐 아니냐 이거로 그동안 좀 우리 스스로 얽매여 있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그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지난 뭐 러시아 월드컵 때도 우리가 토너먼트는 진출을 못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전을 상대로 승리를 했었고 또 그렇게 과거와 같이 비난을 받지는 않았던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요. 뭐 이제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국내 아픔도 좀 있었고 또 지금 대표팀 선수들이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팬들과 직접적인 소통도 많이 하게 되면서 월드컵의 의미 이런 사명감들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축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힘을 주길 바라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어쨌든 벤투 감독은 4년의 계약 기간을 채운 거잖아요. 월드컵이 끝나면 떠나겠지만 그리고 벤투 감독이 어떤 결과를 남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4년 팀을 이끌면서 분명히 잘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월드컵 이후에도 우리나라 축구적으로 이것을 뭐 혹시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부정하지 말고 잘 됐던 부분은 그대로 이 다음 대표팀 체제로 갔을 때 승계를 해서 그러니까 무언가 외국인 감독을 활용을 했으니 잘된 부분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갖고 계속 유지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만약에 네. 16강 진출하면 네. 한 번 더 봅니다. 아, 한 번 또 그렇습니까? 만납니다. 우리. 그래서 또 진행합니다. 이거. 그 PD님 저 대리비 주시죠? 네. 그러면 또 반드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속보대지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강 간다! 간다! 뭐안 간다 그러면 또 간다 그래요. 아.